A 노동자와 B 노동자가 있습니다. A에게는 임금도 줘야 하고 4대 보험도 들어줘야 합니다. 휴가도 필요하죠. 일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 몫을 할 때쯤이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날 수도 있죠. 하지만 B는 아프지도 않고 휴식 시간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24시간 당신을 위해 일해도 불평 한마디 없죠. 물론 노동쟁이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업무 시간에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친구와 SNS를 주고받지도 않죠.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A는 사람이고 B는 로봇입니다. 당신이 사장이라면 누구를 고용할까요? 산업혁명 이래 사람들은 기계화가 대량 실업을 초래할 것으로 경고했죠. 대표적인 것은 19세기 영국 노동자들이 방직 공장의 기계를 파괴한 러다이트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냈고 사람이 기계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은 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로봇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그럴까요? 지금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잘해도 한다고 해도 인공지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벌써 핸디캡 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19년 12월 이세돌 구단은 한국 AI 한돌과의 대국을 마지막으로 프로 기사를 은퇴했습니다. 체스보다 훨씬 복잡해 인공지능이 침범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바둑은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4대1로 완파함으로써 이미 인간을 넘어섰습니다. 알파고에서 업그레이드된 알파고 제로는 인간의 두뇌처럼 심층 신경망 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상상력이나 창의력, 사회적 상호작용은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것이므로 기계가 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왔지만 AI는 본질적으로 내연기관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산원뿐만 아니라 외과 의사까지도 적어도 일부분은 AI가 대체할 수 있는 시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어떤 변화보다도 큰 변화가 일자리 부분에서 일어날 것으로 경고합니다. 능력을 높이지 못한 인간은 쓸모 없어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측을 내놓기도 하죠. 로봇과 3D 프린터가 육체 노동을 대신하는 한편 인공지능이 사무직을 대체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우 산업용 로봇이 매년 15%씩 늘어날 정도로 2016년 국제로봇연맹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 미국 등을 제치고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봇 밀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일자리의 43%를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자동화가 가능한 영역이 일정한 규칙을 따르는 정형화된 업무에서 비정형화된 업무로 확장되면서 제조업, 블루칼라 노동자뿐만 아니라 화이트 칼라나 서비스업 일자리도 자동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진단하고 있죠. 2018년 우리나라의 산업별 일자리 규모를 보면 제조업이 468만 개로 20%, 도매 및 소매업이 301만 개로 12.8%, 건설업이 207만 개로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의 위협이 높은 일자리들이죠. 사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동화 현상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세븐일레븐, 스마트점, 시그니처, 생체 인식을 통해 결제하는 무인 편의점입니다. CU, 이마트24, GS25도 무인 편의점을 확대 운영하고 있죠. 현대자동차 노사는 2025년까지 5만 명인 국내 생산 인력에서 20%인 10,000명을 감축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 차로의 산업 급변과 함께
생산 공정의 자동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로봇과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닥칠까요? 일자리를 빼앗긴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로봇세 도입을 주장합니다. 확실히 자동화와 관련된 세금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5만 달러 상당의 일을 하는 인간 노동자는 그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며 소득세, 사회보장세, 그 모든 것들을 냅니다. 로봇이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봇세란 무엇일까요? You know. 로봇세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쉽게 생각하면 그냥 로봇에 대한 세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기술, 노동, 자본 등이 얽혀있는 로봇세는 사실 매우 복잡한 주제입니다. 로봇의 발전 정도에 따라 걷게 되는 세금도 달라지게 되죠. 미래학자 커즈와일은 로봇의 발달 단계를 3단계로 나눕니다. 인간의 지능이 로봇보다 위에 있는 1단계, 인간과 인공지능의 지능 수준이 동등한 2단계, 인공지능의 지능 수준이 인간을 능가하는 3단계로 말이죠. 그렇다면 1단계에서 로봇세는 어떻게 논의될 수 있을까요? 로봇이라는 것은 단지 그 생산성 향상 시설의 일부가 될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어떤 로봇에 대한 논의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노동과 자본에 대한 그런 세부담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1단계에서 로봇에 세금을 물리자는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기술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로봇은 첨단 기술의 집합체로 로봇 산업에 대한 원천 기술 확보는 국가 경쟁력의 매우 중요한 요소죠. 이런 상황에서 로봇세가 도입되면 기업은 로봇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로봇을 이용한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도 저하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와 현대자동차는 로봇 없이는 생산할 수 없는 제조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인건비가 비싼 경우 로봇을 활용해 생산성 효율을 높이지 않는다면 공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 중심의 제조 공정을 가진 공장들이 이미 인건비가 싼 중국, 베트남, 인도 등으로 떠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로봇을 이용한 제조업 공장은 우리나라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의 분배에도 기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럽의회는 2017년 1월 로봇에게 전자인간의 인격을 부여하면서도 로봇세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찬성하지 않았죠. 법인이라는 것은 그 자연적인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닌데 법률에 의해서 인격을 부여해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법인이고 노예라는 거는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이지만 법에서 인간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예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노예는 인간이었음에도 법에서는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권리도 없었지만 납세 의무도 없었죠. 조세 체계는 사람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봇한테 인격을 부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이 말하자면 이 조세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로봇 학자들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수준이 동등해지는 2단계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을까요? You know. 이전에 BBC 방송에서 한번 몇 년 전에 발표한 거는 80년 정도 지나면은 인간 수준의 로봇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저도 비슷하게 한 80년, 100년 지나야지 그 인간 수준의 로봇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인간과 인공지능의 수준이 동등해지는 경우 홍범교 연구기획실장은 로봇세를 이렇게 예측합니다. 로봇에 얻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매기고 로봇이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매기고 또 혹시 로봇이 뭐 재산을 갖게 되거나 그러면 재산세를 매기게 되니까 로봇이라는 인격체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의미에서 로봇세지 지금 우리가 쓰는 어떤 기계 장치 같은 거에 대한
그런 의미로서의 로봇의 의미는 좀 퇴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세금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로봇도 동일한 인격체로서 취급을 받으니까. 그렇다면 로봇과 인공지능은 정말로 우리의 일자리를 뺏고 있을까요? 말 그대로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고 있는 걸까요? 근데 로봇이 사용하게 되는 거는 이제 상업 현장에서 이제 로봇을 사용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다 문제는 사회적 변화입니다. 사회적으로 로봇을 안 쓸 수 없는 사회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로봇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다 자동 주유기로 셀프 주유하는 걸로 다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 인건비와 근로시간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위해서 가지는 수단들이거든요. 우리가 또 그런 목적으로 개발해 온 거고. 키바는 아마존의 물류 자동화 로봇으로 운송 비용에 놀라운 절감을 가져왔죠.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주식 트레이딩에 인공지능을 도입했습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600명이었던 증권거래인은 2017년 단 2명으로 줄었습니다. LA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등 주요 신문사들의 일부 기사들은 인공지능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시한 한 실험에서 컴퓨터 알고리즘은 제시된 폐암 사례들 가운데 90%를 정확하게 진단했지만 인간 의사들의 성공률은 50%에 그쳤죠. 국내 최초로 로봇 수술을 집도한 나군호 연세대 의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수술 로봇 춘추 전국 시대가 도래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병원 진료실과 수술실, 병실에 로봇이 들어찰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비용 대비 인간보다 어떤 일을 더 잘한다면 세계는 주저없이 로봇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세계 경제 포럼의 일자리의 미래 2018 보고서는 앞으로 5년간 세계에서 1억 3,30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 반면 로봇에 의해 대체될 일자리는 그 절반 정도인 7,500만 개로 예측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은 수많은 일자리를 대체했지만 또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들은 지금 우리 사회, 교육 시스템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일자리일까요? 로봇의 문제는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느냐,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긴 인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느냐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인간이 로봇에 의해 대체되지 않고 일과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몫을 하면서 인간답게 살려면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우리 사회와 정치, 경제 시스템은 어떤 변화를 해야 하는지 말이죠. 로봇세는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로봇과 인공지능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인가요? 우리 사회는 그런 인간을 키워내고 있나요?